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1부 시작합니다. 이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정말 주식은 이렇게 돼야 네. 돼. 그치? 네네. 이렇게 좀 속 시원하게 올라야 되는데, 그동안의 고생에 비하면 좀 미약하긴 하지만, 네. 이렇게 한 20일 계속 올라가면 좋겠어. 네. 그죠? 외국인 오늘 그나마 며칠 사는 거 아니에요, 오늘? 그지 않나? 오늘 아직 다시 매수가 됐다가 어. 지금 보게 되면은 매도에 대한 쪽 다시 전환돼 있는 그런 어제까지 34일인가? 네, 이제 어제까지 34일이고 이게 신기록 세운 다음에 네네. 신기록 세운 다음에 오늘 이 당세로 그래도 매도가 된다라면은 35일 여전히 신기록 아니, 갱신 이제는 중. 하나 네. 올랐으니까, 그냥 신기록 세웠으니까, 네. 다음에 다음에 한 35주 있다가 하지. 네네.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좋은데요. 매도 신기록 했으니까 매수 신기록도 좀 해야 되는데요. 지금 시장 한 2시간 됐잖아요. 120분 네네. 됐는데요. 시장 상황 좀 확인해 주세요. 네, 일단 외국인 양매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환율이 일단은 외환시장에서 한 8원 정도, 네. 8원 40전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흐름은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환율도 원화에 대한 이제 역의 환율 시장에 대한 흐름을 보게 되면 네. 환율도 뭐 추가적으로 이 1,200원대 뭐 여기서 더 강하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네. 1,200원대에서 계속해서 박스에 대한 흐름으로 좀 머물고 있는 이런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그 홍콩 시장에서 지금 보게 되면 이제 보시는 건 이제 홍콩 달러 분 차트, 5분봉 차트인데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홍콩 그 정책 당국에서 외환 시장이 개입하겠다. 어제도 좀 내렸었고 이제 어제부터 개입이 된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오늘도 또 추가적으로 네. 지금 그 홍콩 달러가 이제 강세에 대한 쪽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제 저점까지 치고 내려가는 건 아닌데, 네. 그러니까 홍콩 시장에 대한 홍콩 쪽에서도 이제 개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지금 그 외환 시장에 대한 안정, 그로 인한 지금 보게 되면은 홍콩 지수에 대한 반등인데 홍콩 지금 항생 지수가 한 2% 정도 상승 출발이 됐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아직까지 양봉이 난다기보다는 음봉에 대한 쪽으로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상해도 지금 1%대의 상승 출발을 했다가 지금 네. 이제 강보합대까지 내려와 있는 이제 네. 모습으로 전개가 되고 있어서 네. 지금 뭐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쪽은 좀 상당히 제한되는, 그리고 이제 어제 그 유가도 보게 되면은 어제 유가가 이제 5% 가까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현물이 5%가 좀 넘게 올랐고 또 선물이 또 한 13% 정도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선물 그 지금 이제 지금 보게 되면은 환율이 또 그 유가가 또 이렇게 아래에서 네. 이제 급반등하는 모습,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한 감산에 대한 얘기, 네. 뭐 이런 것들과 함께 더불어서 급반등하는 모습, 이런 쪽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에서에 대한 거래소 종목들에 대한 반등을 좀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거래 시간 연장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거래소가 지금 대부분 다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소가 이제 강한 반등, 그 특히 네. 이제 낙폭과대주들 지금 보게 되면은 현대 로템 네. 4년 내렸죠. 거의 역사상 처음으로 네. 수주 네. 5천원. 근데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또 악재도 있긴 있어요.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현대 로템이 오르고 있고 대우 인터가 또 이제 바닥에서 반등. 그러니까 지금 네. 보면은 낙폭과대주 중심에 대한 반등에 대한 쪽이 이루어지고 있다.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네. 거래소에서도 낙폭과대주로 분류가 됐던 지금 LG전자 뭐 여전히 상승, 네. 오늘도 6% 상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낙폭과대주로 분류되고 있는 게임 업종들이 전반적, 그러니까 낙폭이 정말 과도하게 진행됐던 이런 쪽에서 기술적 반등에 대한 쪽이 진행이 되다 보니 네. 오늘은 이제 오히려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에 대한 흐름들이 약세를 좀 보여주는 네. 이제 이런 흐름으로 시장이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에 나랑 이성 교수 아는 사람 중에서 게임하면 우리 이성 교수가 이제 한때 청혼의 꿈을 뚫고 대박을 꿈꾸면서 우리가 게임 업계에 투신했던 사람으로서 네네. 그 다음에 인정하는 게임 네. 칼럼니스트는 우리 주동인 주동인 전문가인데 소장. 네. 아까도 보니까 아주 열성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게임주에 컴투스 대해서 엄청 얘기를. 사랑하시죠. 네, 컴투스 같은 경우는 원더 택틱스에 대한 기대감. 뭐야? 그러니까 추세가 좀 그나마 살아있는 거는 컴투스하고 뭐 NC소프트 정도, 그 정도고 나머지 뭐 게임 이름이 뭐야? 원더 택틱스라고 해서 새로 지금 신규 게임을 런칭을 했거든요. 컴투스에서. 이제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고. 요즘 보면 네. 모든 남자들이 내가 보다 똑같은 게임을 다 하는 것 같아. 지하철도 타고 하고 있고 우리 방송국 PD, 방송국 그 카메라 감독들, 오디오 감독 다 그것만 하거든. 뭐 하는 거야? 그것도? 그런 얘기를 하시게 되면은 이제 인증이 되는 거죠. 뭐야? 왜냐면은 걸그룹 얘도 얘 같고 쟤도 얘 같고 이런 게 이 게임도 저 아니야, 게임도 그 사람 같은 거래. 분비치 하겠죠. 분비치가. 네, 슈퍼셀 그 광고하는 거. 손정인 회장이 투자한 거. 네, 그래. 그거 그건 하겠죠. 어디서 만든 거야? 그거는 뭐 해외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 여기서.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진지하게 모여서 네 명이서 네. 머리를 맞대기 하더라고. 네. 대박입니다, 대박. 그러고 오늘 또 올라가는 건 제가 보기에는 현대글로비스가 올라가요. 현대글로비스 올라가고 오늘 아침 현대차 그룹이 상대적으로 오늘 뭐 다 올라가는데요. 잠시 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늘 이것까지 보면 제가 보기엔 저것도 좀 다시 올라갈 것 같은데
예? 역시 1000만 명 서명 운동의 효과. 네. 바로 그냥 원샷법을 했잖아요. 원샷법은 딜이 가능하다. 근데 원샷법이 이번에 역시 전 대단하다는 걸 느꼈어요. 네. 역시 정부 당국 그리고 역시 돈 많은 사람들의 힘. 네.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10대 재벌을 제외할 것이라 얘기했거든요. 네네. 예? 10대 재벌 제외. 그리고 최소한 5대 재벌을 제외할 것이다. 그러겠는데요. 그리고 특정 업종만 적시하자 그랬어요. 네. 딱딱딱 어떤 업종만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안 물어보면 한자 한 구도 수정 없이 모든 기업, 모든 업종 원샷법을 해결해 준다. 예, 좀 대박입니다, 대박. 저는 제가 보기에 오늘 웃는 사람 엄청 많을 겁니다. 지금 웃는 사람들. 그래갖고 엄청나게 세이브해 주는 거거든요. 세금도 세이브해 주고 제도에도 해주고 정말 또 기가 막힌 거. 그 안에 디테일이 있잖아요. 제가 또 원샷법의 또 전문이거든요. 원샷법 한다고 해서 나하고 도움되는 거 없잖아.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죠. 네. 하나도 없잖아. 네네. 근데 이런 거 있죠. 세금을 예를 들어서 100이란 걸 받을 수 있는데 네. 세금을 깎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세금 더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지. 네. 난 그걸 1000만 명 서명하는 사람 거 알고 서명하는 사람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나. 그래서 나한테 10,000원이라 주면 난 바로 나도 하고 네. 우리 와이프도 하고 애들도 하고 우리 어머니 모시고 사인할 사람이거든. 네. 돈을 안 주면 안 하잖아 사인을. 네. 근데 예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예전에 그 최태일 회장 지금이 아니라 예전에 했을 때 우리 형이 명동에 지나다가 승급장 사인 한 번 했다가 3년 동안 선물 받았다고. 네네. 때마다. 난 돈 조금 해주면 하는데 그걸 또 알고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최고 히트 잠시 후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시간 대비 얘기해드리겠지만 이번에 최고 히트는 뭔지 아세요? 디테일. 자기 디테일 그런 걸 잘 모르잖아. 네. 법령인 거는. 네, 법령은 잘 모릅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 큰 기업이 조그만 거 인수해버리려고 그러잖아 있잖아요. 그리고 일정 수준이 넘어가면 주주총회를 해야 돼요. 주주총회. 예? 네. 주주총회. 그럼 머리 아프잖아요. 네. 반대하는 놈은 막 머리 아프잖아. 그래서 작년에 온 국민이 머리 아팠던 게 뭐야? 삼성물산 제일모직이잖아요. 엄청 머리 아팠잖아요. 난 삼성물산 들고 있으면서 왜 그거 찬성한 거야? 나 이해가 안 가. 아니 근데 요번에 그 정도는 아닌데 조금 신주 발행이 몇 %인가 10%인가 이내 정도 되는 거에 네. 한정해서 주주총회를 생략해주네. 네네. 이사 의결로 끝내줘요. 이거 대박이거든 대박. 네네. 대박이야 대박. 이런 법은 없어. 이건 정말 혜택인데 이게 5년 안인가 뭐 이건 한시적으로 하는 건데 하여튼 대박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박 정말. 깜짝 놀랐어 정말. 이번에 그거 보고 나서. 바로 다음 우리가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니지. 진짜 그분이 오셨잖아요. 모든 것을 한 방 해결해주고 이분이 오면 모든 것이 정리돼. 네. 다음 코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썰전인데요. 이 코너 이름이 마음에 들어.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네. 제가 올해 목표가 썰전 2부에 출연하는 건데. 참, 우리 대표님. 네. 우리 소속사 대표님. 네.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릴까요? 엊그저께 또 모르는 사람이 전화가 왔네? 네. 그래갖고 내가 저런 전화해야 내가 마침 못 받았어. 네. 그랬더니 전화를 내니까 문자가 왔어. 네. 여유만만 PD입니다. 여유만만? 옳거니 했더니 그 다음 말은 뭔지 알아? 뭐라고? 정산해준다고. 나 돈 떼먹는 줄 알고. 네. 쿨하게 아직 그 출연료도 안 물어봤거든. 그러면은 그 5만 원 한도 내에서 물 쓰듯이 쏘는 겁니까? 쓰지. 물 쓰듯이 막. 그래서 근데 끝까지 여기 이런 거 있더라고. 네. 딴 데는 출연료를 물어봐야 되는데 네. K본부, M본부, S본부는 출연료 물어볼 필요가 하는 거 예의가 아니라는 거야. 끝까지 안 물어봤지 내가 아직까지. 네. 쿨하게. 얼마나 궁금하겠니 내가. 하지만 엄청 궁금하게. 궁금하지. 어느 분이 소개해 주세요. 네. 디테일 있는 남자. 네. 그죠? 김정효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소개가 너무 거창해져가지고 올 때마다 좀 부담이니까요. 그냥 공부 좀 해오는 애 정도로 해주시면. 네. 네, 술도 좋고 목요일도 좋지만 금요일은 이제 진중이지. 네네. 진중이죠. 네. 오늘 어떤 얘기 할까요? 저번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빅데이터에 대해서 빅데이터. 네, 다시 빅데이터 한번 좋죠. 얘기를 좀 빅데이터 해야 좋아요.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뭐 준비된 글이 몇 가지를 가지고 먼저 확인을 좀 해보고 이게 어디에 쓰이는지도 좀 네. 알아보고 실제로 투자할 때 어떻게 투자하시는 것이 좋은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은 빅데이터가 왜 네.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지. 원래 주목이야 벌써 몇 년 전부터 받았죠. 한 4, 5년 전부터 받았다라고 봐야 될 텐데요. 지금부터 이제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면 실제로 자기들의 어떤 서비스나 물건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빅데이터를 사용한다라고 응답한 기업이 작년 기준으로 60%를 넘어섰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사용을 할 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빅데이터와 관련된 기업들이
그동안은 숫자로 보여주지 못했다면 이제는 숫자로 보여줄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의 그림을 보시면 지금 빅데이터에 적어도 5천억 이상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기업의 숫자도 네. 지금 꽤 늘어나고 있는 양상입니다. 오, 네. 그래서 이 빅데이터의 투자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시너지가 있죠. 왜냐하면 그렇죠. 한 기업이 조사할 수 있는 빅데이터 양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화장품과 백화점과 예를 들어서 스토어 이런 것들이 같이 빅데이터 조사를 해서 연계된 그 흐름으로 시너지로 가게 되면 이것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빅데이터 산업의 묘미거든요. 그렇다면 연관되어 있는 산업끼리 이런 정보를 잘 주고받는 게 이제 핵심이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각 기업들의 투자가 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좀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실제로 이제 회사에서 CDO를 뽑고 있다라는 거죠. CDO요, 데이터 네. 오피서. 네, 데이터 오피서를 뽑고 있다. 네. 그러면 우리가 CFO, 오. CIO 네. 뭐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CDO라는 말은 이 업계, 그러니까 IT 업계 쪽에 계신 분들이야 굉장히 익숙한 단어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CDO가 뭐냐, 이게 CD냐, 뭐 이렇게 뭐 물어보시는 분들 있을 텐데 네. 말 그대로 그 데이터를 관리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관리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빅데이터의 범주를 포함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치프의 명함을 준다라는 건 그만큼 빅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방증하는 거다. 그래서 해외 쪽의 사례를 살펴봤더니 이미 50% 이상의 기업이 CDO를 채용하고 있더라. 네. 그 채용한다는 건 그만큼 규모도 커지고 있고 조직도 커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네. 그와 관련된 흐름들을 한번 또 짚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인 이런 추이를 놓고 보게 되면 빅데이터 산업에 있어서 분명히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돈이 될 만한, 그러니까 머니타이제이션이 될 만한 그런 시점이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어떤 걸 사야 돼요? 네, 일단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있는데요. 네네. 먼저 빅데이터 하면 뭐가 좋으냐, 왜 빅데이터를 하느냐를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네. 사람들이 뭐라고 답했냐면 굉장히 큰 사업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투자를 하는 그렇죠,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회사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얘기하고 있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연관 기업들의 협력 관계가 가장 이 빅데이터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기업들의 설문에 응답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주변 환경을 바탕으로 어떤 기업에 투자하시는 것이 좋을지는 답이 이미 나와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네. 이런 솔루션을 갖고 있는 회사가 최고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런 솔루션들을 지금까지 누가 제공을 했느냐? 하둡이라고 하는 회사가 제공을 했습니다. 하도비. 네, 하둡. 하둡. 하둡이라고 하둡. 하는 회사가 제공을 했는데 네. 이 회사의 솔루션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네. 얘네는 갖고 있는 데이터를 전부 다 긁어서 거기서 뭔가를 뽑아내는 방식으로 그동안 일을 해왔거든요. 네네. 근데 최근에는 이제 다른 쪽에 앱이 뜨고 있어서 다른 솔루션이 뜨고 있어서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 실제로 그런 솔루션을 이용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의미 있는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ETF가 있습니다. 아, ETF. 네. 빅데이터 ETF가 있는데요. 네. 이게 ISE,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스탁 익스체인지에서 거래되고 있는 ETF고요. 네. 실제로 구성 종목을 보시면 소프트웨어 AG라든지 네. SAP라든지 네. 아니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IBM이라든지 오라클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지분을 포함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 들어가 있는 모든 기업들의 명칭이 다 뭘 의미하고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빅데이터 솔루션, 예를 들어서 뭐 가상 서버에서 만들어서 그것을 처리해주는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연관을 찾아주는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소프트웨어 회사라는 거죠. 네. 빅데이터에 정말 투자하고 싶으면 여기에다 투자해야 되는데 국내에 이런 기업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기껏 있어봐야 뭐 각 기업에 있는 SI 회사들, 데이터 센터 뭐 이런 쪽 정도가 연관 기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밖에 없죠. 네, 그런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적절한 투자 전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빅데이터에 정말 직접 투자하고 싶다면 이런 BRDA라고 하는 실제로 이런 이 ETF에 투자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은 이제 또 준비된 그림을 하나 더 보여드릴 텐데 난 해외 기업은 불안해서 투자 못하겠다. 네. 죽어도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해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이걸 보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스파크 솔루션입니다. 네. 스파크 솔루션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둡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검색하는 데 있어서 전체 하드를 다 뒤지거든요. 네. 근데 스파크 솔루션의 차이는 뭐냐면 얘네는 인 메모리로 가져와서 거기서만 뒤집니다. 아, 예. 속도 차이가 엄청나는 거죠. 빠르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 생각해보면 어떤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키움증권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는데 1테라바이트가 넘는 하드에서 헤매다가 하나 찾아오는 거라 지금 메모리 안에 4기가로 줄여와서 거기서 찾는 거랑 속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부팅 속도 이런 것까지 고려해보면 하드를 긁는 것과 랜드 메모리를 긁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이 스파크 솔루션 자체가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뭐가 증가하겠습니까? 당연히 낸드 메모리, 디램 메모리 증가한다라는 거죠. 디램 메모리와 낸드 메모리의 효율성이 좋으면 좋을수록 더 빠른 속도의 검색이 빨리 가능하다라는 찾아내니까. 거죠. 그러니까 지금 SNS에 쏟아져 나오고 있는 정보의 양이 하루에 1초에 책 몇십 건, 몇만 건 분량의 그런 데이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걸 그럼 빨리빨리 처리해서 과연 뭐를 하는 거냐. 소비자들의 니즈를 파악하는 거죠. 지금 저성장 구간 아닙니까? 그렇죠. 저성장 구간에서 온디맨드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케터 한 2만 명 고용해서 조사를 해야 제대로 된 조사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빅데이터로 SNS를 이용해서 찾아내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했던 소품종 다량 생산으로는 이제 안 가고 다품종 소량 생산의 방향으로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서비스의 관건이 바로 빅데이터라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쪽에 투자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앞으로의 갈 길이다. 그러면 이 ETF가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오히려 즐겨하면서 더 사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수는 어떻게 보세요? 이쪽은? 좀 대표적인 기업이 유니클로. 뭐야? 이제 유니클로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니클로. 네, 유니클로가 지금 보게 되면 이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제품을 그 다품종 소량 생산해서 재고 관리를 엄청나게 잘하는 회사 이렇게 지금 그 대두가 되고 있고 빅데이터는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빅데이터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그 근간에 대한 쪽이 클라우드. 클라우드가 돼야 이제 빅데이터도 되고 뭐 이런 거니까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관련된 기업이 정말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클라우드 컴퓨터 쪽으로까지 이제 확대를 한다라면 이제 좀 그나마 기업들에 대한 쪽들이 좀 보이는데 이제 그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오픈한 게 NHN 엔터거든요. 그렇죠. NHN 엔터. 그다음에 이제 더존 비전 같은 경우는 ERP인데 얘는 그 더존 비전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은 확장성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자체가 해외로 들고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국내용이라고는 그런 한계에 대한 부분이 좀 봉착해 있고, 이 파이어링크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 최적화 솔루션이거든요. 그러니까 파이어링크, 그다음에 유비커스 같은 경우는 오래간만에 듣는다. 파이어링크. 그다음에 이제 IDC 센터 이제 발전기 만드는 데가 어디냐면은 GNC 에너지입니다. GNC 에너지. 그다음에 유비커스 같은 경우도 이제 부품 그 관련된 그 트래픽 그 네트워크 관련된 부품 만드는 데서 유비커스, 또 그 위에 밑에 보게 되면은 그때 이제 그 데이터 그 하드웨어 갖다가 이제 최적화 시켜주는 회사, 그 다음에 또 지금 보게 되면 뭐 XM이라는 그 서버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 상장사 중에 있거든요. 뭐 XM, 뭐 그 다음에 한글과 컴퓨터 인프라웨어 같은 지금 이제 그 클라우드 컴퓨팅과 관련돼서 문서 쪽을 접근할 수 있는 쪽들. 근데 이게 왜 유효해 근데 보이냐면 잠깐 천천히 말해봐. 네. 우리 그 화면 좀 다시 한번 잡아주세요. 우리 이 교수 얼굴을 잡아주세요. 화면요. 저 화면을 좀 봐줘. 이 모든 거를 뭘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술술술 떠들어. 빅데이터는 공부 많이 했었던 거니까. 대박이야. 빅데이터는 공부 많이 했었던 거니까. 근데 왜냐하면은 이제 이쪽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당연히 당연히 이제 해외에 있는 기업들, 뭐 아마존부터 시작해서 이쪽인데 그 김종현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시장은 그쪽 트렌드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산업이 없는데 잘 찾아보게 되면 있어요. 잘 찾아보면 있고, 로봇도 마찬가지인 게 산업이 형성되고 있는데 국내는 지금 아직까지 바람이 안 불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나중에 보게 되면 크게 될 수 있다라는 얘기겠고, 결국에는 빅데이터가 된다는 얘기는 또 인공지능으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딥러닝. 예,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는 그 뭐 메모리나 이런 것 쪽으로 쓰일 텐데, 인공지능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그 솔루션 쪽은 별로 없고, 결국에는 카메라, 그 인공지능에서 그때 이제 보여드렸던 그 아마존 그 프로그램이 그 뭐죠? 걔네 거? 그 스텔라였나? 아닌데? 터치인가? 그 여자 이름 그 있잖아요. 아니면 시리 같은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음성인식 기반을 에코. 아마존 에코. 그러니까 음성인식 기반을 가질 수 있는 자기가 것들, 모르는 것도 있네. 음성인식 기반을 가질 수 있는 것들. 고령화라 지금 기억이 잘 안 나. 그래서 음성인식 기반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뭐 디오텍이라든가. 우리 같이 만나? 관악산 앞에서. 네, 우리 당장 만나. 네. 디오텍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외에 보게 되면 이제 솔루션 쪽으로 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뭐 MC넥스, 동훈하나텍 뭐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관련된 너무 기업들이 너무 지나치게 자랑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기업들을 너무 싹 묶어놓고 지금 당장 안 움직여요. 근데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 이제 그런 기업들이 움직일 때 좀 봐야 될 필요는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고수익을 추구하시려면 이제 저런 우리나라의 기업들을 찾아서 장기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이제 고수익을 올릴 수 있을 거고요. 시장 벤치마크 정도의 수익률을 올리시려면 제가 그동안 전화번호를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SKYY라고 하는 ETF가 그렇죠. 글로벌 지금 클라우드에 투자하는, 그래서 뭐 아마존이니 뭐 페이스북이니 뭐 이런 기업들 전부 거기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로보라고 하는 그런 ETF가 있는데 여기는 AI 쪽에 투자하는. 그래서 환학이라든지 뭐 카와사키 중공업이라든지 하드웨어 쪽에서 최고의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일본의 산업용 로봇 기업도 여기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사이버다인 같은
그런 최첨단 로봇을 만들고 있는 기업도 이 ETF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향후 미래 기술을 뭐 빅데이터, 클라우드 뭐 이런 쪽으로 보신다면 절대 잊지 말아야 될 ETF는 제가 보기엔 이렇게 세 가지가 아닌가. BRDA, SKYY, ROBO, 로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ETF에 투자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전체 글로벌 기업의 벤치마크 수익률 정도로 쫓아갈 수 있는 기업이고 국내 중소형 기업 중에 정말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을 찾아낸다면 그건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박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겠죠. 근데 오늘 보니까 제가 위축되고 있어요. 두 분이 너무 하다 보니까 난 아무 말도 못하면 저 사람은 괜히 혹시 이런 날 사장님이나 높으심이 보면 저 이양년이는 뭐 하는 애니? 그럴 수가 있어. 둘은 빛나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 네. 제 화면 잠깐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빅데이터란 말에 익숙해지면 이제 거기 그런 걸 찾게 되거든요. KBS 뉴스 한번 보여드릴까요? KBS였는데요. 어저께 뭐 뉴스 나왔던 걸 거예요. 넷플릭스는 당신이 내일 밤에 볼 영상을 갖고 있다. 딱 이게 빅데이터라는 거거든요. 빅데이터.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구글하다, 구글잇하는 게 구글을 검색한단 말이 됐잖아요. 넷플릭스이 아니란 말이 있어요. 넷플릭스에다가 IAM 붙이면 넷플릭스 사람인데 그게 넷플릭스 직원 그런 의미도 있지만 빅데이터 하지만 한다 할 때 넷플릭스이 아니란 말이 쓰고 있어요. 미국에서요. 그래서 그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빅데이터가 되게 될 것 같고요. 이거를 하나 보여드릴까요? 갑자기 저 이장님이 좀 빨가벗은 가지고 왜 보여주나 그러는데 이게 트루앤코라는 속옷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대표적으로 그 빅데이터라서 가능하는데요. 이게 두 명에서 만들었거든요. 찾아보면 다 나오는데요. 넷플릭스랑 IBM 출신이 둘이서 만든 겁니다. 이 회사. 그래갖고 몇 마디 질문해서 여성한테 쏙 맞는 브라를 찾아주는 거예요. 속옷. 그래갖고 빅데이터가 제일 먼저 활용되는 중에 하나가 지금 속옷이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세상을 많이 바꾸고 있다. 그리고 엊그저께 저는 아는데도 말은 안 했는데 박원순 시장이 이번에 다보스 갔잖아요. 예? 아는데 박원순 시장의 목적이 서울시의 빅데이터 활용한 다양한 이런 거 사업 이런 거 설명하러 갔거든요. 올빼미 버스 그거.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빅데이터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훨씬 가까이 와 있다. 이걸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약간 딴 얘기 되면 하이퍼루프 많이 했잖아요. 하이퍼루프는 약간 완전히 다른 얘기인데 이게 좀 네바다 이런 데서 이제 뭐 2마일짜리 이런 건 만들고 있는데요. 오늘 그 한 조그만 도시, 캔모인가 뭐 어디 한 도시랑 발표를 했어요. 그래갖고 36개월인가 안에 그 진짜 실용하는 거를 하이퍼루프로 설치하기로 계약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 신기술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이 일상생활에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떤 얘기해볼까요? 네, 다음은 이제 반도체 쪽의 투자인데요. 우리가 이제 반도체 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떠올리잖아요. 근데 반도체 종류가 엄청나다라는 거고요. 네네. 실제로 투자 기회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기술보다 다른 쪽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표를 먼저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반도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이 수많은 표 중에 단 한 칸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밑에 마이크로 컴포넌트, 범용 로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날로그 디바이스들,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광학 기술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센서류들,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AAP 같은 것들을 만드는 그런 업체들, 굉장히 다양한 업체들이 있거든요. 네네. 이게 75%고 우리가 얘기하는 메모리 쪽이 25%라는 거죠. 네네. 그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당연히 비메모리라는 것입니다. 네네.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모리 23.6%, 비메모리 쪽은 76%라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23%에만 주목하고 있었는데 IoT 시장에서는 이 73%가 돈을 더 벌거나 앞으로 더 좋아질 개연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시스템 반도체의 가치 사슬을 보시면 앞에 이제 팹리스, 즉 설계만 하는 쪽은 퀄컴이나 아바고 테크놀로지나 대만의 미디어텍이라든지, 그 다음에 AMD, 엔비디아, 실리콘웍스 뭐 이런 기업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파운드리, 설계한 걸 그대로 만들어주는 업체가 TSMC나 UMC 같은 대표적인 대만의 업체들이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동부하이텍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조립하거나 검사하는 업체가 하나마이크론, 시그네틱스 뭐 이런 쪽이라고 봐야 될 텐데, 네. 여기서 어느 쪽에 무게를 둬야 될까요?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쪽은 당연히 설계하는 쪽이겠죠. 그래서 그렇죠. 이런 쪽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야 될 텐데, 실제로 IoT 영역별로 이제 산업을 분류해 보니까 가장 많이 늘어나는 것이 가정용, 네네. 그러니까 홈 시큐리티라든지 홈 IoT 서비스와 관련된 수요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처리 기술별로 보면 처리하는 기술,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처리해서 연산하는 그런 작업들이 가장 여전히 높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를 통한 감지 기술,
그다음에 통신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많이 쓰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와 관련된 기업을 찾아야 실제로 IoT 시장에 제대로 투자하는 것이지 국내에서 언급되고 있는 기업들도 분명히 IoT 관련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글로벌 트렌드와 함께 맞춰가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거리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관련된 기업들을 찾아보니까 최근에 반도체 기업들이 M&A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3년 이후로 한번 쭉 검색해봐서 금액별로 한번 솔팅을 해봤더니 네. 아바고 테크놀로지가 가장 많이 보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인텔, NXP 이런 기업들이 보이는데 인피니온도 보이고요. 이런 기업들이 이미 글로벌 대기업들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룡 기업들인데 네. 공룡 기업들이 아직도 배가 부족하다고 자기는 배고프다고 계속 누군가를 먹으면서 괴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전혀 지금 이런 흐름이 보이지 않고 있죠. 그나마 삼성전자는 뭐 루프페이 정도 인수한 것이 인상적인 M&A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우리나라는 이런 글로벌 트렌드에서 전혀 소외되고 있다. 네. 그렇지 않아도 메모리 쪽에 특화되어 있는데 비메모리 쪽은 신경도 쓰지 않으면서 이런 비메모리 업체들이 계속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는 데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거나 관심을 별로 안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보시면 최근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아바고 테크놀로지는 의외로 싱가포르 기업입니다. 국적은 싱가포르 기업이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 솔루션 쪽에서 스카이웍스와 함께 가장 부각이 많이 되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뭐 이런 기업들에 대한 투자 전략 자체가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와 관련된 ETF들을 제가 최근에 좀 찾아봤는데요. 네. PSI라고 하는 ETF가 있습니다. 이 ETF는 다이나믹 반도체라는 그런 ETF인데요. 관련된 기업들 최근에 주가는 많이 빠졌지만 관련된 기업들을 보시면 브로드컴과 같은 최근에 아바고 테크놀로지와 합병한 통신용 칩을 만드는 회사, 네네. 엔비디아, 인텔, NXP,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아날로그 디바이스 같은 굉장히 세계 유수의 여러 가지 유형의 반도체들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런 그 ETF에 투자하시는 것이 실제로 보시면 국내 SK하이닉스에 투자하는 것과 달리 좀 더 다양한 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 실제로 IoT에 좀 더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ETF화한 것이 SOXX거든요. 그렇죠. SOXX. 네, 이게 이제 SOX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고 네. 그것을 이제 ETF화한 것이 SOXX인데 여기에도 지금 보시면 지금 가장 비중을 많이 실어놓은 게 아바고 테크놀로지라는 거죠. 네. 시가총액 비중으로 보면 다른 기업이 올라와야 되거든요. 인텔이라든지 이런 기업이 올라와야 되는데 의외로 지금 여기서 빅텐 홀딩스를 찾아보면 가장 최근에 많이 실은 것은 인텔이 아니라 퀄컴과 아바고 테크놀로지라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ETF 내에도 더 주력하고 있는 것은 솔루션 쪽,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디램 반도체 메모리 쪽이 아닌 비메모리 쪽에서 설계 기술을 갖고 있거나 솔루션을 갖고 있는 그런 네. 기업들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좀 접근해 보시게 되면 반도체 투자에 있어서 국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만 갇혀있던 틀을 조금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반도체 시장의 투자 포인트까지 다 확인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네. 큰 우리 또 지식의 빅데이터 뭔지도 빅데이터 정리. 그러니까 BDAT ETF까지 오늘 소개받았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슈 돌릴 건데요.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삼성도 하고 싶죠. 네. 삼성도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걸 어떻게? 음. 지난번에도 이제 칩 스캔들 네. 이 부분 때문에 30나노로 만들어서 성능이 더 좋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안 좋아갖고 네네. 그 AP가 안 좋아서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좀 더 이런 쪽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거래소가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중국 리커창 총리가 네. 철강, 석탄부터 생산 과잉 돌파구를 마련하라 네. 그런 이제 얘기를 내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보게 되면은 22일 네. 시나 재경에 따르면 네. 리커창 총리가 중점 과제 네.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은 철강 석탄부터 일단은 생산 과잉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을 해라라는 네. 얘기를 했다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쪽에 대한 돌파구가 좀 마련이 되면 그나마 좀 우리 철강 그러니까 최소한 뭐 우리 걸 갖다 팔아먹지는 않는다고 해도 중국산 저가 철강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유입에 대한 쪽은 좀 적어지지 않겠느냐. 뭐 포스코가 대단한 회사죠, 사실은. 원래 이제 대부분 철강사가 이제 창립을 하게 되면 3년간은 적자를 보는 게 아주 기본이라고 합니다. 네. 그 철강 창립하고 나서 3년간만 적자를 봐도 대단한 흑자로 4년째 돌아가도 대단한 회사라고 했는데
포스코가 창립할 때부터 흑자를 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창립 이래 처음으로 적자가 났다라고 하는데 아마 이런 일은 47년 만인가 그럴걸? 예, 창립 이래 37년인가? 처음이죠. 뭐 40몇 예, 40몇 년 만에 네. 처음인데 이런 흐름은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서 이런 쪽에 대한 그 흐름이 나타나게 되면 여전히 이쪽 철강에 대한 쪽도 한 번은 올해 이제 기회가 한 번은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죽어라 담고 있거든요. 지금 투신에서 네. 포스코를 그리고 이제 지금 보게 되면은 또 그 외에도 죽으라고? 죽어라 담고 죽으라고 있습니다. 담아라. 창업을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창업에 대해서도 여전히 이제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중국 제조업 2020 뭐 차이나 인사이드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그리고 인터넷 플러스 정책과 결합한 기술 혁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며 농업과 서비스, 인프라 환경, 복지 사업 등의 유효 수요를 확대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보게 되면은 아직도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철강이라든가 석탄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공급 과잉에 대한 그 흐름이 당장 돌파되는 건 아니고 중국이 하게 되면 이게 뭐 오늘 당장 해갖고 다음 달에 뭐 공급 과잉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이쪽에 대한 쪽이 이제 그 공급 과잉에 대한 쪽을 해소하려는 그런 시도가 좀 나타날 거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실적으로는 반영이 안 돼도 네. 잠깐 이제 이런 모멘텀에 대한 움직임만 잠깐 보여줘도 뭐 중국 대형 철강사 하나가 폐쇄됐다. 뭐 이런 거 하나만 나오더라도 충분히 모멘텀으로 뭐 한 달 정도는 네. 움직일 수 있는 이런 흐름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그 이성 교수는 안 갔지만 제가 어저께 그 녹화로도 갔었잖아요. 네네. 우리 그러면 그 초빙 교수 모시고 네. 갔었잖아. 그래서 빈소는 가면 또 못 나. 그랬고 내가 커피를 6개를 사갖고 올라갔네. 네. 맥널티가 오르네 오늘? 맥널티가. 웃자 그런 얘기입니다. 네. 제 화면 좀 체크해 보겠는데 아까 원샷법을 제가 좀 말씀드린다 그랬어요. 저는 원샷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게 엄청 큰 재료라고 보고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요. 근데 이거는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동의 안 하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원샷법에 제가 이거는 원샷법이라든가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이런 거를 제가 12월부터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다 얘기했는데 그때나 지금은 똑같은 얘기가 이런 건 이게 정책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찬성하시는 분들이 반대하는 분도 있으나 저는 이 부분에서 중립이다, 중립. 그래서 그걸 전제하고 말씀드리니까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예민한 거기 때문에요. 원샷법이란 건요, 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원래 임의 되겠고요. 취지 자체는요, 기업의 사업 재편 절차를 간소하고 세제 혜택을 주자는 게 골자입니다. 세제 혜택. 그게 되겠고요. 그런데 그 원샷이라는 건 웃자고 하는 건데 술이나 음료 한 번에 쭉 들이키는 거죠. 영어로 하면 원샷이라는 내용을 뭐 샷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샷건도 한 번에 총 쏴 죽이는 거거든요. 그 애들 그 미국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있잖아요. 바에 보면 애들이 입 벌리고 있죠. 벌리고 해서 착착 쏴주는 거 있죠. 네네. 이게 샷건 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보드카로 대부분 할 겁니다. 보드카로. 네. 그래갖고 3번 마시면 쓰러지는 거죠. 좋네. 근데 이성훈 교수는 10잔 먹어도 안 쓰러지지. 아니 저는 반잔만 먹어도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쏘는 건데 네.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엔 보드카, 전 술을 잘 모르니까 그 보드카로 네. 확 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주요 내용 들어갑니다. 주요 내용.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 유예기한은 현행 1년에서 2년 정도 돼 있는데요. 일괄적으로 3년으로 늘려주는 겁니다. 향후 5년간입니다. 이번에 5년간. 공급 과잉을 이유로 사업 재편을 깨는 기업에 세제 및 금융혜택지 인수합병 간소해 주는 거가 되겠고요. 아니 얘네들은 왜 맨날 깎아줘?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자니까. 네네. 있는 사실만 얘기하자고. 네. 나는 찬성 반대 없어. 네. 지주회사 주식 보유 규제 유예 기간을 2년에 3년 늘리는 거고 주식 매수입니다. 매수 청구권의 유효 기간을 주주총회 끝나고 20일 했었는데 20일 동안 해갖고 머리 아프게 하지 말고 빨리빨리 10일 안 하면 문 닫아버리라는 얘기예요. 10일로 바꿔줍니다. 이것만 그런데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소규모 합병 시 신주가 발행 주식이 20% 미만일 때 주총 없이 이사의 승인을 대체. 이게 엄청 큰 거예요. 예? 이사라는 거는 누가 해요? 이사라는 건 대주주랑 마음대로 사면 되는 거거든요. 예? 조그만 회사는 그렇잖아요. 사회사 다 자기가 돈 주는 애들이잖아. 쉽게 얘기하면요. 그래서 내가 회장이고 내가 아들이 뭐 하고 와이프도 있고 그럼 자기네끼리 모여서 뚝딱 하면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주총회하면서 반대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주식 매수 청구권은 뭐 이런 게는 그거 쑥 없애버리는 거야. 그냥 쉽게 해주는 거예요. 쉽게 그런 거죠. 소액 투자자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네요. 네, 근데 이건 반대 측에 있던 건도 들어오는 거 알죠. 우리 네. 공평하니까요. 네. 우리 공평하잖아. 네.
재벌 일가의 편법 상속에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10대 그룹 제외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10대 그룹 안 될 가능성이 있다. 최소한 삼성현대 안 될 수가 있다 그래갖고 저는 이제 그래서 중소 지주회사가 의외로 갈 수 있다고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근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그래서, 싹 해줬죠. 네, 그리고 공급 가행이 심각한 철강, 조선, 서유화학만 포함하지 않은 주장도 있었는데 이게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기업 업종 구분으로서 한 방에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큰 겁니다, 큰 거. 네. 그러면 이게 얼마만큼 도움이 되겠냐에 대해서는 이거는 정부 얘기도 아니고, 이건 왜냐면 이번에 대한상공회사가 몰빵 썼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경련적 주장을 제가 갖고 왔어요. 정경련. 근데 이거는 외국 사례하는데 우리나라 맞는 건 아닙니다. 일본 사례도 있고 대만 사례도 있고 웬만한 게 다 있어요. 이름이 바뀐 뿐인데요. 1999년에 산업경쟁력 강화법이라는 게 유명한 법입니다. 여튼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주장이니까 이것도 뭐라고 따지시면 안 됩니다. 일본 경제 부활을 이끈 것은 원샷법이었다는 주장이 있어요. 누구 주장? 정경련의 주장이다. 1999년부터 현재까지 일본의 사업 개편 제도를 이용한 기업이 총 684개. 특히 아베 정권이 개정한 산업환련법의 내용을 개정을 했어요. 네, 개정을 했어요. 뭐 이상해졌네. 이거 뭐 해갖고 개정을 했어요. 그래갖고 확대돼갖고 소니가 완전히 망했다가 모바일 핸드폰이랑 플레이스테이션 이런 거 있잖아요. 게임기. 신일본 제철이 뭐 조그만 인수한 게 있어요. 네. 네, 조그만 철강사. 아까 얘기한 것 같은 거. 세가도 게임 회사잖아요. 부활한 것들이 모두 원샷법 덕분이었다. 그래갖고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일본이 살아난 건 원샷법이다. 이런 겁니다. 증권업계 반응입니다. 증권업계 일반적으로 지주회사의 호재 인식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있는 거 그대로 긁어왔어요. KDB 대우증권은 원샷법 제정 시에 지주회사 전환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 전망. 유진투자증권은 원샷법 추안 중에 지주회 관련 사항은 기대에 부합한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보면 지주회사 혹은 지주회사 성격이 호재일 수밖에 없고요. 이건 제 얘기인데 이제부터는요.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CJ그룹. CJ그룹 왜 얘기를 제가 적어놨냐면 CJ그룹이 지금 3세한테 막 들어갑니다. 뉴스 찾아보면 나와요. 네. 3사한테 직접 뭐 줬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 콘텐츠는 이미 지금 시작한 거잖아요. 네네. 어찌됐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 이런 거죠. 이게 요번에 이번 이런 일련을 벌이면서 삼성이랑 현대차는 단 한 번 이것을 언급한 적도 없어요. 그냥 상공회사 하니까 우리도 그냥 자리 빌려줬다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하여튼 이건 뭐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삼성물산이나 현대글로비스 이런 거 대형 호재라고 보고 있어요. 전 개인적으로는요. 그리고 이거는 엄청 큰 호재다. 주가, 이런 관련되면서는. 그래서 이건 모르겠어요. 근데 단기적으로, 기업 수익이랑은 전혀 상관없어요. 회사였는데 그런 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배주, 어쨌든 지주회사에 대한 흐름에 대한 쪽이 좋아질 수 있다. 라는 쪽들. 그러니까 삼성에서 뭐 지주회사 쪽으로 가고 있는 뭐. 뭔가 편하게 해주는 거가 되겠고요. 네. 이게 보면 이런 거잖아요. 이게 하면 소규모 합병. 이게 제가 아까 다시 말씀드린 이걸 잘 좀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요.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이걸 잘 몰라요. 디테일이 없으면 이걸 잘 모릅니다. 네. 증권회사도 이걸 잘 모르는데 소규모 합병 시 신주가 발행했을 때 주총 없이 이사에 승인한다는 거가 이거예요. 비상장 회사들 있죠. 네. 많은 이유로 비상장 회사를 지금 많이들 갖다 놓은 것들이 많고 그런 걸 통해서 이거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도 많이 있고 그래서 지분 넘어간다 할 때 많이 써먹잖아요. 네네.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걸 이 정책이 좋다 나쁘다는 건 다 필요 없고 이거는 호재 인식하는 게 맞다라는. 그러니까 아직 그 비상장, 그러니까 지주회사 전환이 안 된 쪽들, 그러니까 삼성, 현대 이쪽하고 지금 보게 되면 롯데 이번에 이제 롯데 이쪽이 이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에 대한 순환 출자 예, 순환 출자 해소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렇게 되면 뭐 제일모직 그다음에 이제 그 3세 승계나 승계 쪽을 보고 있는 뭐 SK그룹 그다음에 이제 현재 주가 바닥권에서 승계가 가능한 뭐 OCI라든가 아니면은 현대백화점그룹 그다음에 현대백화점 계열 그리고 또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철강 쪽 같은 경우는 뭐 지금도 역시 계속해서 주장이 되었던 거니까 이런 쪽들, 그러니까 이런 쪽에 대한 흐름들이 상당히 좀 개선될 가능성에 대한 쪽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가 좀 주목이 되고 있고요. 한화 같은 경우도 지금 아직까지 그 지주회사 전환은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화 같은 경우도 수혜를 볼 가능성, 뭐 이런 것들까지 또 염두에 두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제랑 상관없는 거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 다보스에서 최고의 슈퍼스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분야별로 있었잖아요. 제가 그저께 보여드렸죠.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 휴고가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로버트. 네, 휴고. 네, 그리고 연예인으로 보면 저거야 디카프리오. 예? 디카프리오 이번에 아카데미상 받는다는 얘기 하잖아요. 네. 뭐 나무주연상, 뭐 영화, 인디안 영화 그런 거 그런 거 있고 최고의 슈퍼스타는 저스틴 트루도라 그랬잖아요. 아시죠? 네네. 캐나다 총리. 제 화면 잠깐 잡아주세요. 네.
이거는 제가 이거를 지금 찍어드릴게요. 찍어드리는데 이거는 주식이랑 전혀 상관없는 거 미리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여러 버전이 있는데 전 세계 지금 가장 많이 어저께 그저께 제일 많이 다양한 버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거를 이거 2364배밖에 안 돼. 왜 이거 보냐면 이게 여기 찍으시면 자막이 나옵니다. 자막. 물론 영어 자막인데요. 2분짜리입니다. 트루도 수상이 다보스에서 2분에 연설한 거 보면 눈물 납니다. 눈물 나.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라고 제가 이거는 주식이랑 전혀 상관없는 거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왜들 사람들이 다 트리도를 얘기하는지 딱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막까지 나오거든요. 이거 영어 자막인데 이거 이 정도는 뭐 다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조금 전 이거가 하여튼 어제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영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찾아보시라고 제가 놨습니다. 예, 하나만 더 보시죠. 지금 오늘 오르고 있는 로템인데 철도 수명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겠다. 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로템한테 악재죠. 그거는 이제 네. MB 정부 때부터 있었던 네네. 거였는데 아마 그게 더 뭐 네네. 지금 보게 되면은 철도 연안에 대한 쪽이 이제 1996년도에 15년이었는데 이걸 25년으로 철도 차량 내구 연안인데 지금 2009년에 40년으로 늘렸거든요. 이명박 정부 때 늘렸었거든요. 2014년도에 철도 안전법상 내구 연안 관련된 규제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기대 수명이라는 개념이 도입됐는데 제작자에서 발주하면서 기대 수명을 제시하는데 보통 25년 안팎에 대한 그 기대 수명을 예상을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걸 아예 없애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철도 사업자는 철도 차량을 등록 인수 취득한 지 20년이 되면 차량에 대한 평가를 차량의 수명을 예상하는데 이때 기대 수명을 넘길 수 없다라고 규정을 했는데 이걸 이제 없애겠다라는 거죠. 네네. 이걸 없어서 철도를 갖다 영원히 쓸 수 있는 지금 은하철도 999, 은하철도 999법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로템이 그나마 오늘 수주에서 오르는데 이게 장기적으로는 로템에게는 좋지 않은 이슈에 대한 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또 하나 볼 텐데요. 어제 JP모건 2016년도 1분기 지금 글로벌 시장 전망에 대한 그 내용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경제는 의도한 방향대로 가고 있고 유가 하락은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JP모건 지금 어제 이제 전국 투자자 교육 협회에서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지금 보게 되면은 올해 글로벌 시장에 대한 전망은 중국 경기 둔화 문제와 저유가, 미국의 금리 인상, 이거에 따르는 경기 전망, 경기에 대한 둔화 우려가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창 타의를 추구하면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소비 위주의 장기 유지 성장이 가능한 모델로 정책 기조를 이루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거는 이미 중국에서 계속해서 밝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리하게 지준율 인하를 안 할 거고 이미 지금 시장의 M2 증가율을 보게 되면 지준율 인하를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지금 중국은. 근데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그 지준율 인하보다는 직접적으로 시장에 공급하는 그런 정책, 어제 같은 경우도 73조 원을 공급했다. 지금 여기에 역 RP를 통해서 시장에 공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흐름을 이제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서비스 업종 개선율이 중국의 1, 2차 산업의 침체 부분을 상쇄시킬 만큼은 아직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쌩카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겠고 중국의 위안화 올해 평가 절하가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되면은 우리한테는 외국인으로서는 우리 주식을 지금 사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평가 절하가 만약에 10% 확 된다. 그러면은 우리도 이제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로서는 좀 주식을 급하게 사야 될 필요가 없는 이런 상황들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성장률 둔화, 현재 중국 정부라면 지금 충분히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컨트롤 범주를 벗어난 게 아니라 지금의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아니면 환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중국이 의도한 방향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지 이걸 갖다가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오펙 산유국들의 증산은 크지 않았다. 이번에 원유에서.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에너지 수요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유가가 빠지는 것은 과잉 공급 때문이다. 그러니까 비오펙 국가들에 대한 증산이 시장에 대한 공급 과잉에 대한 쪽을 좀 불러왔고 셰일 오일은 시추공이 중요한데 시추공 수가 지난해 50% 감소했지만 생산량은 절대 줄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낮아져 손해를 보더라도 투자한 설비를 가중하지 않는 것에 비하면 생산하는 편이 차라리 나았기 때문에 지금 셰일도 지금 생산을 멈출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근데 이제 $30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에너지 기업의 15%에서 20%가 도산한다라고 합니다.
네. 그죠? 그러니까 유가가 이제 저유가에 대한 쪽이 지속이 된다라면은 이렇게 되면은 원유 생산 감축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더 이상 유가가 더 치고 내려가기보다 이 상태만 유지가 돼도 네. 작살이 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미 뭐 어제도 보여드렸듯이 루블화가 신고가 어제도 또 신고가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작년 8월 달 흐름에 대한 좀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러시아에서 왜 감산에 대한 발표를 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쪽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올해 유가는 JP모건에서는 45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5달러 상승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보게 되면은 소비자 물가지수가 에너지를 제외하고 본다면 2%를 유지하고 있어서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원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소비자 물가는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올해 4번 정도를 올릴 계획인데 시장에서는 2번 정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네. 지금 만약에 실업률이 4%대까지 내려간다라면 임금 상승분이 소비 시장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2번 정도로 보는데 네네. 만약에 이제 그 실업률이 더 떨어지면 경기 회복 속도가 좋아진다는 거니까 이거는 네. 뭐 시장에서 호재로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뭐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요. 하여튼 그 아까 러시아 얘기하셨잖아요. 러시아의 뭐 감산 가능성. 그런데 이제 그 말씀드렸다시피 베네수엘라는 이제 지난주 초였죠. 야 우리 이래서는 안 되겠다. 베네수엘라는 생산 확인량 기준으로 보유 확인량 기준으로 세계 1위거든요. 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는 한 120~130달러 가도 될까 말까니까 재정 똔똔이 되는 게 머리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좀 이머전시 미팅 하자 그런 거잖아요. 긴급회의.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도 그런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지리아 있죠. 나이지리아. 아프리카에서는 나이지리아거든요. 형님이거든. 나이지리아도 오늘 그걸 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합치면서 오늘 여기까지 올라갔는데요. 약간 더 다른 얘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약간 다른 얘기. 이거 한번 보세요. 사우디아라비아에 또 석유 장관이 있어요. 석유 장관이 아람코 회장이랑 똑같은 사람인데요. 그런 얘기 했어요. 그건 뭐 제 얘기 아니니까요. 이런 이야기 했어요. 뭐냐면 절대 감산 안 한다. 자기네들은. 그리고 감산을 하면 딴 애들이 마켓 더 뺐을 거 아니에요. 그 틈을 이용해서. 그래서 자기네들은 감산하면서 여기 딱 얘기해요. The country will not cut production. 그거 줄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기네들은요. 다른 나라 줄이건 말건 자기는 안 줄인다는 얘기예요. 하고 그래서 이거를 다른 데한테 줄 마음 하나도 없다. 얘기하는 공식 인터뷰를 통해서 얘네가 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계속합니다. 그리고 얘네 얘기 제목 자체가 For a long time 동안 유가는 안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람은 다 다르니까 하여튼 그런 거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까요? 하나만 더 보죠. 오늘 레포트 볼 시간이 없을까요? 네, 레포트 볼 시간이 없나요? 네. 지금 제가 볼까요? 네, 하나 보시죠. 네. 이제 보면 어저께 하여튼 로봇 얘기가 다시 또 부각되고 있는데요. 이거 뭐 CNN인데요. 제목 자체가 이거예요. How to prepare for killer robot. 예, 현실화된다는 얘기야. 현실화돼갖고 지금 보면 로봇 해갖고 로봇 정속이 할 때가 아니다. 그리고 이게 영화가 아니라 지금 앞으로 10년, 20년 안에. 그리고 이제 또 얘기 나는 거가 2020년인가? 2030년에 보면 미국 육군병에 무슨 그 해치상군에 20% 로봇으로 간다 그런 얘기 있거든요. 장기 개항을 했는데 그래서 킬러 로봇들에 대한 대비 결국 이것이 결국 사람의 목숨이 엄청 귀중하잖아요. 전쟁할 때.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이거의 가장 큰 회사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있거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국방부에서 자금받은 건데 누가 또 갖고 있는지 아시죠? 누가 갖고 있습니까? 몰라? 모릅니다. 진짜 몰라? 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들어봤죠? 네네. 구글이죠. 구글. 구글이 특별 법인을 갖고 있고요. 국방부의 펀딩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면서 세상을 엄청 지배하는 세상이죠. 그래서 이게 로봇, 그러니까 좀 로봇가 다시 좀 움직일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에는 별 볼 일 없어. 로보스타나 뭐 이런 거. 근데 격차가 너무 벌어져 있어. 네. 격차가 너무 벌어져 있어. 그래서 그거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 요거는 하나만 더. 요거는 제가 뭐 설명할 건 아니고요. 요거는 패러데이라고 이번에 지난 CES에서 가장 히트 쳤던 거잖아요. 패러데이 퓨처. 이거 관심 있으신 분 주식이랑 상관없는데요. 이건 제가 네이버에 나온 거기 때문에 제가 찍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찾아보실 분 한번 보세요. 이거가 러트비가 중국에 만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전기차. 패러데이 퓨처의 비밀 10가지 이게 쫙 나왔잖아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한국은 턱도 없다. 한국 전기차 턱도 없다. 그래서 대신에 수소차가 있잖아. 형님 친구분이 만드신 수소차 800km 간다는데 이제. 수소차 800km. 저희는 박수친과 더불어서 네. 2부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